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결혼과 출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의 고위험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태아의 합병증이나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산모의 건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홍재식 원장님과 함께 이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홍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고위험 임신의 기준부터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 또는 태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신을 고위험 임신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또 조산이나 쌍둥이 같은 다태 임신, 전치 태반의 경우인데요.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에게 사망 또는 기타 질병에 걸리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위험 임신의 경우에는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네. 고위험 신생아란 개념이 있는데요. 고위험 신생아란 재태 기간이 37주 미만으로 짧은 경우, 출생 체중이 2.5kg 이하로 적거나 출생 과정이나 자궁 외 적응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질병 이환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신생아를 말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위험 임신은 산모와 아기가 위험한 경우 아기를 일찍 꺼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약하고 신체 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이른둥이 출산이 많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서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고위험 산모가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35세 이후 임신과 출산하는 경우를 의학적으로 고령 임신 또는 고령 출산이라고 하는데요. 고령 임신이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조기 진통이나 태반의 문제가 같이 합병이 돼서 동반되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35세 출산 여성의 비율이 2000년, 20년 전에 4만 명 정도에서 2019년도 10만 명으로 약 4.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조산아나 저체중아, 다태아 등 고위험 신생아 역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고위험 임신은 증가하지만은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분만하는 병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또 떨어져서 모성 사망비가 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도 우리나라 모성 사망비가 OECD 평균인 7.8명보다 높은 11.3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위험 임신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나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분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런 고위험 임신은 전체 임신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로 20년 전에 비교해 보면은 4살 이상 늦춰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고령 임산부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 이상 차지하면서 그에 따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내과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여서 임신 기간 동안에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산모분들은 더욱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공수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쌍둥이 등 다태 임신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위험 임신은 전체 임신의 한 30%에서 4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꽤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이 고위험 임신의 위험 요소를 크게 키워드 3가지로 좀 분류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난소 나이. 난소의 나이 아무래도 임신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난소가 노화되기 때문이 가장 큰데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드 앤 소일 시어리어에 의하면은 종자와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즉 네네.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이 건강해야 되고 둘째로 착상하는 자궁 내막 상태가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듯이 건강한 수정란이 영양이 풍부한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되어야 건강한 임신이 되는 거죠. 네. 여성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감수분열이라고 하거든요. 감수분열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난자 질이 떨어지고 자궁 성근증이나 근종 때문에 자궁 내막의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네. 임신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난소 나이가 높을수록 임신 자체도 어렵고 또 임신이 되더라도 고위험 산모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네, 거네요. 그렇죠. 고령 임신의 경우 난소의 노화로 인해서 염색체 이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35세 이상 여성의 임신에서 기형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고령 임신에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조기 진통이나 태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되어서 고위험 임신이 되는 거예요. 35세 임산부 10명 중 1명이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고요.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는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고령 임신으로 인해서 그럼 임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고령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 염색체 이상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임신 1분기 유산율이 평균 12.5%에서 산모 나이 40세에서는 2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고령 임신 시에 젊은 임산부에 비해서 염색체 이상에 따른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태아 염색체 이상이 다운 증후군인데요. 다운 증후군이 나이의 연관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산모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20세의 산모가 다운 증후군을 낳을 확률은 1,200명 중에 1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35세가 되면은 250명 중에 1명, 그리고 40세가 되면 70명 중에 1명, 45세가 되면 20명 중에 1명이 다운 증후군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고령이 될수록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임신 11주에서 13주경 사이에 초기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 목덜 및 투명대를 측정합니다. 이후 기형이 의심되는 경우는 육모막 검사를 통해서 태아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임신 16주 이후부터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태아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습적인 검사는 자궁의 아기 양막을 뚫고 들어가는 검사는 유산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일반적으로 비침습적 산전 검사 방식인 니프티나 니프트라는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산모 혈액에서 임신 10주 이후부터 증가하는 태아 유리 세포 DNA를 찾아서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그리고 섬유염색체 이상까지 위험도를 확인하는데 아주 높은 질환 검출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침습적인 그러니까 양수 검사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엄마 임신하고 있는 자궁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이렇게 비침적인 좀 안전한 방법들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시기별로 산전 검사를 잘 받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대표적인 임신 합병증은 임신성 당뇨,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라는 무서운 말로 알려진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 그리고 유산, 조산, 태아 기형이나 태아 성장 이상,
자궁 내 태아 사망, 그리고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 같은 산과적 출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럼 가장 익숙하게 들어본 거는 그 임신성 당뇨랑 고혈압이거든요. 네. 이게 각각 어떤 증상들인지 또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임신성 당뇨병부터 알아볼까요? 네. 산모분이 식사를 하시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당을 조절하는 내당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산모 내 체내 혈당이 높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혈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태아는 태어나서 자기 혈당 조절을 잘 못해서 저혈당이 오거나 출산 후에 성장 과정에서 소아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임신성 당뇨병은 출산 후에 대부분 좋아지시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임신성 당뇨증을 경험한 산모분의 한 50%에서는 10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최근에는 과체중이나 비만, 그리고 고령 산모가 많이 늘면서 임신성 당뇨병도 크게 증가됐어요. 네. 임신성 당뇨는 예방, 관리, 이거는 임신 중기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중기, 그래서 네. 탄수화물을 줄이고 아기가 잘 크도록 단백질을 늘리는 식이요법과 식사 후 바로 규칙적인 한 10분, 15분 정도 산책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 증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저는 밀가루나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기를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임신성 당뇨병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산모한테도 좋진 않은 거잖아요. 네, 잘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임신 중에 이제 고혈압 왜 위험한 걸까요? 네. 원래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많은 혈액을 넘겨주기 위해서 혈관의 저항력이 낮아지면서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산모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 핑 핑 돌아요. 돌죠. 맞아요. 그걸 네네.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 반대로 태아 형성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태반 형성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나와서 임신 중에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 저항이 높아져서 태반을 통한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기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잘못되는 합병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함께 단백뇨나 심한 두통 또는 시야 장애 등의 증상들이 동반되면은 임신 중독증, 의학적 용어로는 전자간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간증. 여기에 경련과 발작까지 나타나게 되면 자간증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네. 임신 중독증은 산후 출혈이나 폐색전증 이렇게 세 가지 산모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임신이 유지할수록 점점 산모의 건강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아기의 재태 연령, 폐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에 빨리 분만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신 중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한 두통 그리고 시야 장애 그다음에 우상복부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고령 임신부 같은 경우는 뭐 자궁 근종이나 뭐 자궁 성근증 같은 자궁 질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위험 산모가 특히 좀 주의할 자궁 질환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은 나이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임신을 하셨을 때 근종의 2차 변성이라든지 성근증의 변성 때문에 조산기를 일으켜서 임신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네. 하지만 이 정도는 대부분 규칙적인 관리와 조절로 만사까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임신 중기 이후에 아기를 잃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임신 제2, 3분기 이후에 진통이나 자궁 수축 없이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양막이 나오거나 조기 양막 판수가 동반되기도 해요. 네. 응급으로 저희가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불리는 자궁 경관 원형 결찰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은 조산이나 유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이전 임신 시에 자궁 경부 무력증이 있었던 경우는
다음 임신 시에 재발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그럴 땐 예방적으로 맥도날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19.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되나 봐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 최근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산모분들이 정말 걱정하실 일이 많이 생겼었어요. 맞아요. 네. 임산부가 코비드19에 감염된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임신 중 중증 감염이 됐을 때 임신성 고혈압이나 산후출혈 등 임신성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임신 중 코비드19에 감염된 경우에 조산 위험이 임신 중 감염되지 않은 산모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3배 정도 더 높다고 나왔어요.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의 이완율이 약 2.5배 정도 더 높다고 나타났었습니다. 조산 위험도 더 높고 네.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자체도 무서운데 사실 임산부들의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실 뭐 임신 중에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나 이것도 걱정이고요. 네. 정말 분만하는 상황이 됐는데 분만실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어떡하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먼저 코로나 백신은요. 산모의 코로나 감염 예방뿐이 아니라 설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증상을 완화시켜서 가볍게 넘어가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모든 여러 나라에서 임산부에게 코로나 백신을 추천하고 있어요.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은 산모와 태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산부 접종을 시행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임산부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 사이에 이상 반응 발생이 거의 유사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임신 중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는 어떡할까? 지금은 많이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어서 119에 전화하시면은 코로나 감염 중에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고위험 임신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고위험 산모일 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임신 요인이 있다면 임신 준비부터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선생님? 네. 요 최근에는 계획 임신이라고 해서 임신 전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서 미리 알고 고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시는 산모분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만약 만성 질환이 있다면은 현재 환자분 질환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과 임신 시기 등에 대해서 상의 후에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든 후에 임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가임인 여성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임신 전부터 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아한테 영향이 적은 약제로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 또 약제 점검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선생님?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분들은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저도 진료실에서 반은 아기 상태, 반은 산모분의 어떤 반복적인 생활 교육하는 데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요. 엽산 섭취, 금주, 금연, 적절한 운동, 다 아신 내용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 등 평소 생활 속에서 산모분이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고령, 고위험 임신 산모는요, 임신 전부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좋다고 산모가 평상시 안 하던 그 음식이나 운동을 저는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특별한 생활 습관보다도
규칙적이고 그리고 나쁜 거 안 하는 절제된 생활 습관이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는 임신 전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신 후에도 일반적인 임신보다는 이 산전 관리를 좀 자주 받는 게 좋겠죠? 네, 고위험 임신의 경우도 산모와 아기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 산모보다는 자주 보겠죠. 그런데 임신 2분기부터는 2주 또는 3주마다, 임신 3분기에는 매주 보게 됩니다. 어떤 게 조금 위험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보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아기가 걱정될 때마다 오세요. 그래서 편하게. 건강한 아기 확인하시면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병원 찾아서 우리 아기 건강한 거 보는 게 가장 좋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좀 숙지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 이런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산모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출혈, 복통, 고열, 질 분비물 증가할 때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출혈은 묻어나는 정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생리 이틀째 양이 많을 때보다 그때보다 양이 많으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복통은 대부분 임산부들은 자궁이 커지면서 누구나 생리통 같은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임신 중기 때는 1시간에 3번 이상 반복되는 통증이 생기면은 오셔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20분 진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모분들은 기초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온 측정 시에 정상 체온보다 0.3도에서 0.4도 정도 높게 나타나요. 그건 큰 문제 아닌데요. 임신 중에는 어느 시기든지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독감을 비롯한 그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신우신염, 인후두염 등 질환의 원인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고열 자체가 아기한테 해롭기 때문에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임신 후기로 갈수록 질 분비물이 증가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속옷이 젖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양이 적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 속옷이 젖을 정도다. 그렇게 되면 양막 파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겉옷이 젖을 정도로 양수가 흐른다 그럴 때는 빨리 오셔가지고 바로 아기를 출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자, 출혈, 복통, 고열, 질 분비물 증가. 이거는 좀 주의 깊게 꼭 살피셔서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임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말 위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임신 중인 많은 고위험 산모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임신은 축복이지만은 생각과 달리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임신 기간 중에 엄마가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의 가장 큰 관심사고 산모 관리 방향입니다. 산모는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엄마의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태교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에서 근심하지 마시고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아기 보는 날까지 안전한 길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 받으시고요. 불편한 점 생기면 바로 병원을 달려오세요. 꼼꼼한 관리와 대처로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장 좋은 태교는 엄마의 편안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규칙적인 산전 검사, 또 적절한 대처로 고위험 임신에 좀 안전하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홍재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